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신중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념의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 체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정치 체제를 줄여서 정체라고 부르고, 이런 정체에 대한 그 철학적 관심은 이미 고대 아테네에서 있었습니다. 아테네가 민주주의를 시행한 국가이죠. 그때 이제 위대한 철학자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물론 소크라테스가 제일 스승이죠. 소크라테스가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때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민주정이었는데,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보수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이런 것 앞에 뒤에 이점이 붙는데, 민주주의에서는 데모크라시라고 그래서 이점이 안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번역인데, 주의를 붙여가지고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해서 마치 이것이 자유주의나 보수주의나 전체주의나 이런 것처럼 하나의 어떤 범주에 속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하고 자유주의는 전혀 범주라고 할까요? 그것이 다른 이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은 민주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주정에는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식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도 하니까 이런 것 갖다가 중무정, 무식한 대중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제대로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 민주정에 반대를 해서 철인 통치를 내세웠습니다. 철인 통치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국가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물론 국가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도시국가죠. 국가를 통치하는 거에서 민주주의는 애당초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다가, 이제 근대에 오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체제를 통치자의 수, 우리는 요즘 지도자라고 볼 수도 있고, 통치자의 수에 따라서 나눴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통치하면 군주정, 이 우리 왕 같은 경우죠. 황제, 이것도 한 사람이죠. 소수, 요즘 엘리트라는 표현을 씁니까? 옛날로 보면 귀족들, 로마 공화정 같은 경우가 이제 귀족정 요소가 있죠.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수가 하면은 혼합정, 다수가 하면은 민주주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올바른 공중의 이익을 올바른 형태가 있고 타락한 형태로 나누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정체가 뭔가 하면은 공중의 이익,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공공의 이익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면은 올바른 형태가 되고, 그것이 타락하면은 개인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죠. 원래 정치의 본질은 공공의 이익, 공중의 이익을 대변해야 돼요. 그러나 요즘 이렇게 보면은 전부 정치인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 분류법에 따르면 뭐가 되는 거죠? 타락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형태의 1인 통치가 잘 되는 것을 군주정, 소수가 하면은 귀족정, 다수가 하면 혼합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락하면은 1인인 경우에는 참주정이 되고, 다수인 경우에는 가두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수가 되면은 민주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타락한 형태의 다수가 지배하는 타락한 형태를 민주정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전히 민주정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에 오면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상이 바뀌잖아요. 왜 바뀌는지 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현대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은 비민주적이야, 그 나라는 민주주의를 안 해, 그러면 그 나라를 욕하는 게 되고, 그 나라가 형편없는 나라다, 그 사람은 비민주적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덜 된 사람이,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인상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뚱뚱한 분,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미녀다 이렇게 봤듯이 오늘날에는 반대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기준이 바뀐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도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고대하고 근대 초까지는 거의 민주주의가 부정적으로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민주주의가 그럼 긍정적인 의미로 바뀐 거예요. 마치 어머니처럼 대단히 친숙하고 좋은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민주주의, 민주정을 앞으로 이제 민주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민주주의는 너무나 복잡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에 대한 책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 뭐 개념도 틀리게 되고 해서 복잡한 개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대단히 단순화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나눌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고대의 민주주의가 있었어요. 저것이 뭐 BC 2세기인가까지 있다가 사라졌다가 근대 18세기에 대해서 다시 나타나는 거죠.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중세 때는 그냥 민주주의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서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민주주의를 나눌 때 크게는 고대 민주주의, 근대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고대 민주주의는 아테네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집정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뭐 민주주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데모크라시죠. 인민의 지배예요. 인민이 지배한다. 인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대 아테네에서는 극소수의 뭐 한 3만 정도라고 그러죠. 아테네 시민이 뭐 10몇만 명인데 그 중에 집정민주주의에 참여한 사람은 뭐 한 3만 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확한 건 모르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민회를 통해서 했죠. 그런데 현대 오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대 국가라고 하는 거는 뭐 인구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하고 현대 민주주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대 민주주의를 집정민주주의라고 얘기할 때에도 아테네 시민 전체가 이 집정민주주의에 참여한 건 아닙니다. 여성하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외국인들은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건강한 시민들은 얼마 안 되게 성인 시민들만 참여를 해서 오늘날하고는 대단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민주주의를 이제 제한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보통 민주주의하고 달리 선거권을 일부에게만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도 출발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영국에서 민주주의의 고향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영국을 처음에 민주주의에 참여한 사람을 뭐 3% 정도로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 초반에는 제한적 선거권을 줬습니다. 이것도 민주주의는 인상이 안 좋아서 그런 거죠. 무식한 사람들, 땅이 없는 사람들, 재산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선거권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투쟁을 통해서 참정권이 확대돼 가는 것이 근대 민주주의의 특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커서 사람이 많으니까 대의민주주의, 집정민주주의를 못하고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근대 민주주의 국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보게 되면은 적게 다스리는 정부가 좋은 정부 이렇게 부를 정도로 영국에서는 의회가 있었죠. 우리 그걸 무슨 입헌군주제라고 부릅니까? 영국 민주주의의 어떤 본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영국에서는 왕이 있었잖아요. 여왕도 있고 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민주주의로 바뀌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로 보게 되면은 최소국가 처음에는 아담 스미스 시대 1700년대니까 18세기죠. 그때는 국가의 역할이 작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최소국가를 선호했습니다. 오늘날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이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재산이 있든 없든 선거에 참여해야 돼. 민주주의에 참여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참여를 한 거죠. 이게 보통선거권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대의민주주의고 또 현대로 오게 되면 국가의 역할이 상당히 확대가 되게 됩니다. 복지국가의 개념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민주주의는 뭐 민주주의를 분류하는 부분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그 공부하고 연관돼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분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자 민주주의를 놓고는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넓은 의미의 자유민주주의가 한다고 하면은 사회민주주의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좁은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는 근대의 민주주의처럼 최소 국가를 의미하는 경우, 그러니까 고전적 민주주의, 근대 초의 고전적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부르기도 하고, 또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국민의 복지, 인간의 어떤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사회민주주의,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사회민주주의로 본다고 하면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넓은 의미로 자유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것도 뭐 이제 학자들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넓은 의미로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인민민주주의는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인민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고 해서 이거는 주로 공산권이 자기들의 민주주의를 지칭할 때 쓰는 겁니다. 인민이라고 하는 프롤레타리아트지요. 그래서 인민이라고 할 때는 노동자가 주축이 되는 민주주의예요. 이때는 뭐 자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해서 이 공산주의로 가기 전 단계의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인민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도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그래서 주로 공산권에서 인민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 헌법적으로는 이 인민민주주의가 허용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18세기까지는 거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다가 그 뒤로 긍정적인 의미가 사용이 되고, 왜 부정적인 의미인가 하면은 민주주의를 우려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유재산도 침해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대세로 흘러가지고 오늘날은 보통 선거권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리 보통 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한 싸움이 없었죠, 사실은. 완성된 민주주의를 도입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제체제. 중요한 게 정치체제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경제체제로는 자유시장 경제와 계획경제가 있습니다. 계획경제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자유시장 경제는 이 자본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니다만은 100% 계획경제도 없고 100% 자유시장 경제도 없어요. 자유시장 경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국가의 계획은 들어갑니다. 불가피하게.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뭔가 하면 완벽한 100% 시장 경제가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비중을 줄이자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경제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제 이렇게 크게 우리 이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서 민주정, 정치 체제가 있고 경제 체제가 있죠. 이제 그걸 또 다른 의미로 하나 포괄하면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흔히 쓸 때 보수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파시즘 뭐 이런 용어를 쓰고, 또 새로운 이데올로기도 많이 생겨나죠. 요즘 뭐 페미니즘, 생태주의 이런 것도 생겨나가지고,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뭐 시대에 따라 변하죠.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역사적으로 발생하고 변해왔다. 그리고 이데올로기 기능이 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데올로기 기능은 현실의 모든 것, 경제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 그것을 설명하고 평가하고 지향해야 할 점이 어딘가를 지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적 강령이 무엇인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대개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린 여기 보더라도 뭐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당들이 특정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민주당이 있고 그 국민의힘 같은 게 이게 다 정당이에요. 뭐 옛날에는 뭐 정의당도 있었고 이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현실을 설명하고 평가하고 지향하는 것이 다르고 정치적 강령도 다르고 또 그 정당에서 제시하는 정책도 다르게 됩니다. 아까 이 민주주의하고 연관시켜 본다고 하면은 자유와 민주주의하고 관련해서는 각각의 이데올로기는 자신의 방식대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자유주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도 똑같아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설명하기 참 복잡한 개념인데, 그러나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주의 이전과 이후는 확실히 구분된다. 그래서 서양에서 대개가 18세기 이후를 자유주의 시대로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자유주의 사상은 뭐 17세기 이렇게 있습니다만 18세기, 19세기가 되게 혁명의 시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은 뭐 마그나 카르타,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이게 다 혁명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자유주의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주의 이전에는 억압과 무지와 폭력과 미신과 가난이 지배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자유주의 이후에는 자유와 번영의 시대가 전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사실은 뭐 평가하기는 대단히 힘든 거죠. 이 평가의 기준이 우리가 무엇으로 갖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자유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자유가 있는, 정치적 자유가 있고 경제적 자유가 있고 종교적 자유가 있고 뭐 신분의 자유가, 여러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적 자유다. 이건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밀턴 프리드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모든 자유의 기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그 에드먼트 포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수주의하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책을,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만은, 그 에드먼트 포셋이 쓴 보수주의,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유민주주의가 번창하고 생존하려면은 우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받아들이는 보수주의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의 적으로 태어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버린 적이 없다. 근대 정치에서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에 협력함으로써 어려움을 견뎌냈다. 곧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기는 법을 배웠다. 이건 이제 복잡한 얘기죠.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자유민주가 번창하고 생존하려고 하면은 서양의 기준으로 보면은 보수주의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개념이 좀 더 복잡해져서 보수주의라는 개념이 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하면은 주로 자유민주주의, 고전적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보수주의예요. 미국으로 보면은 공화당이죠. 영국으로 보면 보수당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국민의힘?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수주의하고 또 자유주의에 또 다른 혼란이 생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신봉하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은 영국과 미국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트럼프도 보수주의자죠.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자유란 무엇인가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란 무엇인가에서 이제 자유를 정의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만은 로커의 시민정부는 아주 간단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1689년에 나온 책이니까 17세기에 나온 책이죠. 자유주의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락을 구하거나 그의 뜻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며 전적으로 자기 뜻과 알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신체를 사용할 때 사람들은 자유롭다. 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자신의 소유물과 신체를 나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게 되면 이게 소유권이 대단히 중요하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소유. 그래서 자유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소유물이에요. 소유권 개념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의 단서가 붙어요. 이걸 로커적 단서라고 그러는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해악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의 팔을 여기까지 뻗쳐야 되는데 여기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까지 뻗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너의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로커 시민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법이 없는 곳에는 자유도 없다. 그러니까 자유는 어느 정도의 한계 안에서의 자유라는 얘기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것을 규정한 거죠. 나라에서. 그러니까 법이 없는 곳은 자유도 없다. 그러면 결국 폭력 세계가 지배하게 된다. 이것을 홉스는 뭐라고 그랬죠? 자연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 없으면 완전히 자유로울 거다. 그런데 그거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흔히 법 없어서 산다고 하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법이 없으면 자유가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는 법을 통해서 자유를 보호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법이 다 자유를 보호하는 건 아니고 자유를 해치는 법도 있습니다. 그건 나쁜 법이죠. 그래서 자유주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개념 정의를 하이에크는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로크하고는 또 다른 측면에서 내린 거예요. 자유주의란 자생적 질서 또는 자발적 질서를 발견해서 유래한다. 이러한 질서는 중앙의 지시로 만들어진 그 어떤 질서보다도 훨씬 넓은 범위에 걸쳐서 사회의 전체 구성원이 가진 지식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질서이고 그 결과 그러한 강력하고 자발적인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이 가능한 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질서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주의를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이건 하이에크의 독특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주어질 때만 우리는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이에크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에 대한 정의가 많은데 이 자유경제원에서 2022년도에 나온 책인 것 같은데요. 자유의 7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걸 제시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 자유의 나침판이라고 7가지 원칙을 첫 번째로 재산권의 보장. 이건 뭐 긴 얘기를 제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결국은 내 몸은 내 거다. 내 몸이 내 거기 때문에 내 몸을 움직여 가지고 내가 무엇을 이 노동가치를 내가 무엇을 획득하면 그것도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 보장이라고 하는 건 나의 재산을 남이 빼앗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의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법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 가장 중요한 자유주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7가지 원칙이 제일 앞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런 사상은 존 로커하고 로버트 노직. 존 로커는 뭐 18세기에 17세기 말의 철학자고 로버트 노직은 20세기 철학자입니다만 이 둘을 똑같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로버트 노직은 최소국가론을 주장을 해서 복지국가를 위한 가세는 강제노동이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둬야 된다. 이게 강제노동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은 거둬야 되겠죠. 그건 강제노동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복지에 대한 그 논쟁은 상당히 예민한 것이고 민감합니다.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복지 국가를 반대하죠. 하이에크라든지 밀턴 프리드만 다 복지 국가를 반대하고 아마 로버트 노직도 복지 국가를 철저하게 반대하고 존 로커도 아마 그 당시에는 뭐 복지 국가 개념이 없으니까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다만은 그의 철학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마 복지 국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재산권의 보장. 둘째가 법치. 셋째가 신뢰와 화폐의 안정, 넷째가 개방과 자유, 뭐 이런 것이 다 자유의 나침판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려하는 게 이 자유무역, 개방과 자유무역에 대해서 조금 이게 입장이 바뀌는 게 아니냐, 미국 우선주의로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죠. 자유무역을 안 하는 건 뭐죠? 관세를 많이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국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죠. 그러나 현재로 보게 되면 세계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제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나라가 자기 나라의 산업을 키우고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자유무역을 막는 또 이런 이걸 우리가 보호주의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쪽으로 조금 가고 있는 이건 우려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에서 넷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개방과 자유무역이고 다섯 번째로 제한된 정부. 이건 뭐 강의를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고전적 자유주의가 옹호하는 정부가 제한된 정부예요. 정부가 클수록 개인의 자유가 축소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을 해서 헌법에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한된 정부의 입장입니다. 리미티드 가버먼트예요. 그리고 6번째가 간용이고 7번째가 시장화입니다. 시장화는 이제 자유경제 시장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 나침판으로 자유기본에서 나온 거 책에 보게 되면은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아마 중요한 것이 제일 앞에 얘기했던 그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장화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축소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어서 우려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의 기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민주주의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